1941년 12월 7일 오전 8시 조금 전 일본의 항공기들이 하와이에 있는 미국 해군 기지인 진주만을 폭격하기 시작했다. 공격은 갑작스럽고 빠르며 치명적이었다. 몇 분 만에 여러 전함이 파괴되고 수십 대의 항공기가 지상에서 파괴되었으며 2,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때까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미국은 즉시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나 즉흥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일본과 미국의 관계는 이미 수년간 악화되고 있었다. 태평양의 지배를 둘러싼 긴장, 워싱턴에서 시행한 경제적 제재, 일본 정부의 군사적 이익이 점차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갔다. 평화회담이 진행되던 몇 달 동안 공격은 준비되고 있었다. 경고의 신호는 있었지만 제때 주의가 기울여지지 않았다. 진주만의 이야기는 총성이 울리기 전에 조용히 쌓여온 일련의 결정들과 생략된 행동들에서 시작된다. 그 지점에 어떻게 도달하게 되었는가? 진주만으로 이끈 긴장. 1941년 12월 7일은 단순히 고립된 충돌의 갑작스러운 시작이 아니라 일본과 미국 사이에서 수년간 축적된 긴장의 결정적인 시점이었다. 양국 간의 경쟁은 1930년대 동안 점점 심화되었으며 아시아와 태평양에서 상반된 이익이 그 긴장을 더욱 부추겼다. 일본은 외국과의 무역에 의존하는 경제를 바탕으로 석유, 고무, 광물과 같은 전략적 자원을 장악하려고 했으며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의 군사작전은 이러한 목표를 위해 수행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영토 확장은 미국의 지역적 이익과 충돌했다. 워싱턴은 특히 만주 점령과 중국 본토와의 전쟁 개시 이후 일본의 진전을 우려하고 있었다. 미국 당국은 도쿄를 저지하기 위한 점진적인 조치를 취했다. 상업 제한을 두고 금융 자산을 차단했으며 결국 석유에 대한 전면적인 금수 조치를 내렸다. 이 결정은 1941년 7월에 내려졌으며 일본은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한 자원이 제한되었다. 그 이후 몇 달 동안 양국은 외교적 대화를 이어갔다. 일본은 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존재를 약속하지 않으면서 제재를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 미국은 완전한 철수를 요구했다. 양국의 입장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었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일본의 고위군 지도부는 하와이에 있는 미국 해군 기지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목표는 태평양 함대를 일시적으로 무력화하고 동남아시아에서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 계획은 비밀로 유지되었으며 일본의 외교관들이 워싱턴에서 대화하는 동안에도 계속 진행되었다. 이제는 군사력을 사용할 결정이 내려졌고 전쟁이 일어날지 아닌지가 아니라 언제 시작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야마모토의 비밀 작전. 1941년 초 일본 정부는 미국이 부과한 제재에 대해 대안을 모색했다. 군사적 회의에서는 동남아시아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무력 사용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이러한 결정은 즉시 미국 태평양 함대의 공격 능력을 무력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일본 해군 고위층은 진주만 해군 기지를 겨냥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기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일본 해군 연합함대의 사령관인 이소로쿠 야마모토 제독이 주도했다. 야마모토는 일본이 미국과 전쟁에 돌입한다면 첫날에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공습을 시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제안은 일본 내에서도 반대를 직면했다. 일부 장교들은 동남아시아 항로에 집중하는 대신 먼 거리에 있는 기지를 공격하는 것이 무모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야마모토는 이러한 대규모의 초기 공격 없이는 일본의 전쟁 노력 자체가 처음부터 불리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권위와 명성이 결합되어 결정을 그의 편으로 기울였다. 이 계획은 항공작전만을 포함한 해상작전으로 구성되었다. 육군이나 상륙작전은 배제되었다. 목표는 전함들이 정박 중일 때 가능한 많은 미국 전함을 파괴하는 기습 공격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승무원들의 집중적인 훈련과 얕은 물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수정된 어뢰가 필요했다. 1941년 여름 일본 해역에 진주만 항구에 부분적인 복제본이 건설되었고 그곳에서 어뢰 폭격기, 다이빙 폭격기, 전투기들이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았다.
항로와 접근 경로, 공격 시간 등이 조정되었으며 목표는 실제 상황에서 정확성을 완벽히 달성하는 것이었다. 작전 임무에 선정된 병력은 특별 부대를 결성했다. 6대의 항공모함과 2대의 전함, 3대의 순양함, 11대의 구축함, 그리고 여러 대의 잠수함이 배정되었다. 이 함대는 완전한 무선 침묵 상태로 자율적으로 작전할 것이었으며 출발 순간부터 각 지휘관들은 구체적인 지시와 함께 공격 순서에 대해 통보받았다. 한편 일본의 정보기관은 진주만 기지의 일상적인 동향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와이 주재 일본 해군 첩보원이 있었으며 그는 선박의 위치, 항공교통, 활동 수준에 대한 암호화된 보고서를 보냈다. 이 정보를 통해 주말에는 활동이 적고 주요 전함들이 오아후 섬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전략가들은 공격을 일요일에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일요일에 경계 태세가 낮고 대부분의 승무원들이 휴식을 취하는 것을 고려한 선택이었다. 또한 이러한 조건에서의 기습 공격은 더 큰 충격과 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 작전은 비밀리에 제1공격부대라는 이름으로 지정되었다. 이 부대는 완전한 은밀성을 유지하며 북태평양을 항로로 설정하여 이동해야 했다. 출발 지점은 각 항공기의 비행 범위에 맞추어 계산되었고 비행기들이 공격 후 연료 보급 없이 돌아올 수 있도록 설정되었다. 만약 날씨나 기습 효과가 예상보다 빨리 사라진다면 작전을 취소할 옵션도 있었다. 계획의 성공은 완전한 비밀과 정확한 타이밍에 전적으로 의존했다. 실패할 경우 두 번째 기회는 없었다. 최종 명령은 미리 합의된 암호를 통해 전달되었으며 함대는 진행 중에 그 확인을 받게 되었다. 모든 관련자는 작전 지역에 도달하기 전에 발견되거나 공격받으면 민감한 문서를 모두 파괴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 1941년 11월 중순 작전 실행 날짜가 확정되었다. 담당 장교들은 부하들에게 대규모 작전을 준비하라고 알렸으며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마지막 순간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일본 고위군은 기밀 누설이 기습 효과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진주만 공격의 계획은 전략적 우선사항으로 설정되었으며 이는 다른 정복을 확보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제한적인 행동으로 구상되었다. 도쿄에서는 이 공격이 단독으로 승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목적은 미국이 압박을 받아 협상에 나설 정도의 초기 피해를 주는 것이었다. 하와이로 향하는 은밀한 항해. 1941년 11월 16일 진주만 공격을 담당한 일본 함대는 일본 북부 히토카프만을 출발했다. 함대는 제1항공함대 사령관인 나구모 추이치 부제독의 지휘 아래 출항했다. 출항 명령은 신중하게 내려졌으며 최종 목적지는 상위 지휘관들만 알고 있었다. 함대는 탐지를 피하기 위해 흩어져서 배치되었으며 선택된 항로는 북태평양으로 상대적으로 항해가 적고 날씨가 불안정한 지역이었다. 이 선택은 상업선이나 군함과의 접촉을 피하여 미국의 군사력을 경고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었다. 함대는 무선 통신을 사용하지 않고 완전한 침묵 속에서 항해했다. 항해 도중에 신호를 보내는 것은 작전을 위협할 수 있었다. 진군은 지속적이고 협조적으로 이루어졌다. 함대는 모두가 형성된 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속도를 제한하여 항해했으며 조명 사용, 소음 관리, 그리고 지평선 감시에 대한 엄격한 지침이 내려졌다. 날씨는 악조건이었고 여러 구간에서 강한 바람과 제한된 시야가 존재했지만 이는 은폐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각 함선에는 탐지될 경우 취할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졌다. 만약 어떤 함선이 민간선이나 군함을 발견한다면 이를 회피하거나 임무의 비밀을 위협할 경우 침몰시키는 방법도 고려되었다. 이는 마지막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함대가 진군하는 동안 위치 확인과 항로 조정을 위해 임시 점검 지점들이 설정되었으며 장교들 간의 회의는 짧고 기술적인 사항에만 집중되었다. 목표나 작전의 다음 단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승무원들은 그들이 전투 행동을 하러 가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진주만이 목표라는 것은 공격 직전까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항해 도중 일본의 정찰기들은 태평양 상공을 비행하며 적의 동향을 살폈다.
북쪽 지역에서 미국의 순찰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는 선택된 항로가 적절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항공모함 내에서는 파일럿들이 목표물의 지도와 프로필을 점검했다. 최우선 목표는 가능한 한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었다. 육상에서는 미국의 정보 서비스가 태평양의 일부 지역에 대한 감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주로 필리핀과 동남아시아 근처가 중심이었다. 북태평양 지역은 적의 함대가 통과할 가능성이 낮다고 여겨졌다. 이는 일본의 작전이 별다른 저항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11월 21일 일본 함대는 지정된 집결 지점에 도달했으며 아직 하와이 제도에서는 멀었다. 항공기 이륙 훈련이 짧게 실시되었으며 실제 출발은 하지 않았다. 해상과 바람의 조건은 매일 점검되어 공격 날짜가 유지될 수 있는지 확인되었다. 일기예보는 12월 초순까지 안정된 날씨를 예고했다. 동시에 잠수함을 포함한 지원 부대들은 진주만 근처로 접근 중이었다. 이들의 임무는 항구의 접근을 감시하고 공격 중 항구를 떠나려는 함선을 어뢰로 공격하는 것이었다. 이 부대들은 보이는 집중을 피하기 위해 다른 날짜에 출발했다. 일부 작은 잠수함들은 대형 유닛에 의해 오아후 근처까지 이동되었다. 각기 다른 그룹 간의 조정은 미리 결정되었다. 각 함선은 자신의 역할과 시간, 행동 범위를 알고 있었다. 신호 노출은 최소화되었으며 비상 상황에 대비한 간단한 코드가 사용되었다. 작전이 시작되면 중앙 지휘와의 통신은 예상되지 않았다. 일본은 12월 5일의 밤 출발을 위해 가까워진 위치로 다가가라는 최종 명령을 내렸다. 진군은 밀집된 형성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유닛은 항공기의 동시 이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정렬되었다. 함대의 지휘관들은 마지막으로 연료, 무기, 비행 시간을 조정하며 준비를 마쳤다. 지침은 서면으로 전달되었고 해석의 여지가 없었다. 12월 6일 일본 함대는 다음 날 새벽에 공격을 시작할 수 있는 거리까지 도달했다. 그날 밤 조종사들은 구체적인 임무를 받았다. 주요 목표, 접근 경로, 비행 고도, 복귀 신호 등. 승무원들은 자신의 위치를 떠나지 않았다. 지시사항은 명확하고 확정적이었다. 동시에 워싱턴에서는 외교 및 정보 서비스가 일본과의 상황을 계속 평가하고 있었다. 암호화된 메시지가 수신되었고 이를 해독한 결과 도쿄가 협상 중단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이 임박했다는 일반적인 경고는 발령되지 않았다. 일본 함대는 탐지되지 않은 채 항로를 마쳤다. 배치는 조용히 그리고 예고된 대로 조정되었으며 접근 단계는 끝났다. 모든 유닛은 공격 준비가 완료되었고 다음 단계는 12월 7일 아침 동시 공격을 개시하는 것이었다. 사전 경고가 무시된 나날들. 1941년 12월 7일 전 미국은 일본의 공격을 예고할 수 있는 여러 신호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신호들은 단편적이고 잘못 해석되거나 관련 당국에 의해 무시되었다. 미국의 정보 시스템은 외교적 및 군사적 메시지를 가로채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중 하나인 매직 프로그램은 도쿄와 그 대사관 간의 암호화된 통신을 해독할 수 있게 해주었다. 12월부터 분석가들은 워싱턴에서 일본의 외교 채널에서 활동이 증가하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력 충돌이 임박했다는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다. 12월 4일 일본 정부가 자국의 외교 공관에서 기밀 문서를 파괴하라는 명령을 내린 메시지가 가로채졌다. 이 명령은 중요하다고 여겨졌지만 전면적인 경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위협을 평가하는 담당자들은 이 명령을 군사시설에 대한 공격 가능성과 연관짓지 않았다. 12월 6일 밤에 일본의 외교 공관에서 워싱턴 대사에게 보내는 거의 완전한 내용의 메시지가 수신되었다. 이 메시지에서는 미국과의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발표되고 있었다. 내용은 공격 전에 부분적으로 해독되었지만 긴급하게 배포되지 않았다. 일부 고위 공직자들은 7일 아침까지 이 문서를 받지 못했다. 한편 필리핀에서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은 동남아시아의 일본 기지에서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보고서를 받았다. 이러한 관찰들은 일부 준비 조치를 취하게 했지만 진주만 기지와의 직접적인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와이 당국은 공격에 대한 구체적인 경고 없이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갔다. 7일 아침 오아후 북쪽의 레이더에서 대규모 비행 편대의 접근을 감지했다. 시스템 운영자는 이를 근처 해안에서 도착할 예정인 미국 폭격기 그룹으로 해석했다. 경고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다. 같은 날 항구 입구 앞을 순찰하던 한 구축함이 미확인 잠수함의 존재를 감지했다. 함선은 발포하고 무선으로 보고서를 보냈다. 신호는 수신되었지만 그 중요성은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 이 메시지는 즉시 모든 지휘부에 공유되지 않았다. 이러한 작전적 징후 외에도 일본과의 외교 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서 주의를 분산시키고 있었다.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가능성은 우선사항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앞선 몇 주 동안 런던과 다른 동맹국 수도들로부터 일본의 태평양에서의 공격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받았다. 이러한 경고는 필리핀, 싱가포르 또는 네덜란드 동인도 제도가 주요 목표가 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진주만은 예측된 목표지로 언급되지 않았다. 하와이의 군 지휘부는 일본의 공격 가능성에 대해 일반적인 지침만을 받았고 구체적인 정보나 날짜는 없었다. 정기적인 훈련과 순찰이 계속되었으나 경계 수준은 조정되지 않았다. 항공기들은 공항에 집결되어 있었고 이는 공격을 받았을 때 더 취약해질 수 있었다. 몇몇 민간 및 군 관계자들은 공격 전 회의에서 구체적인 우려를 제기했지만 이러한 경고는 수많은 보고서와 분석 속에서 묻히게 되었다. 모든 정보가 중앙에서 종합되지 않아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억제력에 대한 과도한 신뢰, 분석 시스템의 분산, 그리고 기관 간의 직접적인 소통 부족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방해가 되었다. 각 요소는 개별적으로 보았을 때 충분하지 않았으나 전체적으로는 공격의 위험을 명확히 시사하는 패턴을 형성하고 있었다. 7일은 하와이의 주둔한 부대들에게는 평범한 일요일처럼 시작되었다. 어떤 경고도 발령되지 않았고 해군 기지의 방어 태세도 재조정되지 않았다. 경고가 의도적으로 무시된 것은 아니지만 상황이 요구하는 긴급성으로 평가되지 않았다. 반응 부족은 분산된 시스템, 불완전한 맥락 해석, 그리고 일본의 장거리 공격 능력에 대한 과소평가의 결과였다. 1941년 12월 7일 첫 번째 공습. 1941년 12월 7일 오전 6시 일본 함대는 오아후 섬 북쪽 약 300km 지점에 설정된 공격 출발 지점에 도달했다. 항공모함에서 183대의 항공기들이 사전에 설정된 대로 비행편대로 이륙을 시작했다. 첫 번째 공습에는 어뢰 폭격기, 다이빙 폭격기, 수평 폭격기, 그리고 호위 전투기들이 포함되었다. 공중작전의 지휘는 미츠오 후치다 중령에게 맡겨졌으며 그는 자신의 폭격기에서 전체 편대를 지휘했다. 각 비행대는 주요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임무를 받았다. 어뢰의 폭격기들은 해군 기지의 정박한 주요 함선을 공격하고 다이빙 폭격기들은 공군 기지를 공격하며 수평 폭격기들은 경납고와 물류시설을 목표로 했다. 오아후 섬으로 접근하는 동안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기 위해 저고도로 비행하며 구름층이 많은 시야 제한 상황에서도 항공기는 대형을 유지하며 도착 시간을 조정했다. 섬에 가까워질 때 조종사들은 공중 경계 경고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오전 7시 49분 후치다는 암호화된 신호를 통해 공격 명령을 전송했다. 동시에 첫 번째 폭탄들이 히캄필드, 휠러필드, 벨로우스필드의 공군 기지에 떨어지기 시작했다. 목표는 미국의 공중 방역 능력을 무력화시킨 후 해군 목표를 공격하는 것이었다. 초기 몇 분 동안 일본의 항공기들은 많은 비행기를 지상에서 파괴했다. 대부분의 미국 항공기들은 열을 지어 배열되어 있어 쉽게 공격을 받을 수 있었다. 많은 항공기들이 이륙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으며 미국의 대공포는 빠르게 발사되었지만 초기 방역은 기지의 상태가 정비 중이어서 그 강도는 제한적이었다. 공군 기지들이 공격받는 동안 어뢰의 폭격기와 폭격기들은 진주만으로 향했다. 주요 목표는 전함 행렬의 정박한 전함들이었다. 그 중에는 USS 아리조나, USS 오클라호마, USS 웨스트 버지니아,
USS 캘리포니아가 포함되어 있었다. 어뢰 폭격기들은 얕은 물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어뢰를 사용해 저고도로 공격을 시작했다. 선박의 대공 방어가 반응하기 시작했지만 공격은 빠르게 효과를 보였다. USS 오클라호마는 여러 발의 어뢰를 맞고 빠르게 기울기 시작했으며 USS 웨스트 버지니아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동시에 수평 폭격기들은 큰 폭탄을 투하해 전함들의 타격을 입혔다. USS 애리조나는 직접적인 폭탄을 맞아 내부에서 큰 폭발이 일어났고 몇 분 만에 침몰하며 대부분의 승무원들을 함께 수장시켰다. 미국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지만 혼란스러웠다. 각 승무원들은 대공포를 활성화하고 화재 진압 작업을 시작하며 부상자들을 구조하려고 했다. 많은 해군들은 아침 식사를 하거나 일상적인 업무 중이었고 공격을 받으면서 즉흥적으로 대응해야 했다. 첫 번째 공습은 약 30분 동안 지속되었고 그 사이 히캄 공군 기지는 심각한 피해를 입어 여러 개의 경납고가 파괴되고 수많은 항공기들이 사용 불능 상태가 되었다. 휠러필드와 벨로우스 필드도 사실상 작전 불능 상태가 되었다. 해군 지역에서는 USS 네바다가 항구를 떠나기 위한 기동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강렬한 공습을 받았다. 다른 소형 선박들도 폭격을 피하기 위해 이동을 시도했지만 대부분의 주요 전함은 자리를 지키며 쉽게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일본의 지휘관들은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평가했다. 초기 보고서들은 미국의 공중 및 해군 능력을 중립화하는 목표가 달성되었음을 알렸다. 다양한 종류의 항공기들 간의 협조는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예상보다 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공습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첫 번째 공습은 오전 8시 30분경 최소한의 피해를 입고 항공모함으로 돌아갔다. 각 비행대는 미리 계획된 대로 항공기를 회수했고 파일럿들은 자신들이 입힌 피해에 대한 보고를 전달했다. 이 정보는 두 번째 공습을 조정하는 데 사용되었다. 한편 오아후 섬에서는 군과 민간인들이 구조활동, 화재 진압, 그리고 침몰한 배에서 구조 작업을 조직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공격은 기습적이었고 실행이 매우 효과적이었으며 미국의 태평양 방어 능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다. 오아후에 대한 두 번째 공습. 첫 번째 공습에서 돌아온 일본의 항공기들이 복귀한 후 두 번째 일본 항공기 편대는 오아후로 향하는 접근을 시작했다. 이 편대는 167대의 항공기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졌다. 그들의 주요 임무는 이전에 입힌 피해를 보강하고 여전히 떠있는 함선들과 완전히 타격을 입지 않은 지상 목표들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항공모함에서는 오전 7시부터 기술자들이 항공기의 재급유와 재무장을 완료했다. 두 번째 공습은 오전 8시 30분 직후에 출격했다. 각 비행대는 미리 할당된 목표를 알고 있었다. 다이빙 폭격기 그룹은 구축함, 순양함, 기타 소형 선박들을 목표로 삼았고 수평 폭격기들은 군사시설들을 다시 공격할 예정이었다. 전투기들은 비행 편대를 호위하며 미국 항공기의 출격을 막기 위해 함께 동행했다. 비행 중 조종사들은 첫 번째 공습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한 일부 정보를 받았다. 몇몇 선박들이 이미 타격을 받았지만 일부는 여전히 작동 중이었다. 그 중에서도 USS 네바다는 항구를 떠나려고 시도하고 있어 우선 공격 대상이었다. 두 번째 공습 편대는 오전 9시 조금 지나 오아후에 도달했다. 공격은 여러 지점에서 이루어졌다. 해군 기지 위에서는 일본의 폭격기들이 여전히 활동 중인 선박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USS 네바다는 추가적인 타격을 받아 결국 항구 입구 근처에 좌초되어 출구를 막지 않기 위해 자리를 잡았다. USS 펜실베이니아는 드라이 도크에 있던 중 폭탄을 맞아 갑판과 인접 구조물에 피해를 입었다. 공군 기지에서는 일본 항공기들이 이미 피해를 입은 위치들을 다시 타격해 경납고와 이착륙 활주로를 완전히 파괴하려 했다. 해군 항공기가 사용하는 카노의 기지는 반복적인 공격을 받았다. 지상에서 파괴된 미국 항공기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미국의 공중 방역 능력은 더욱 감소했다. 두 번째 공습에서는 미국의 대공 방어가 더 강력하게 반응했다. 해상과 육상의 대공포는 이미 작동 중이었고 사격의 정확도가 향상되어 일본 항공기들이 몇 대 격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비행대는 항로를 유지하며 대부분의 목표를 달성하고 후퇴를 시작했다. 항구의 상황은 혼란스러웠다. 불타는 선박에서 나오는 연기가 시야를 방해했다. 일부 소형 선박들은 구조 작업을 위해 이동을 시도했고 부상자들은 군 병원으로 옮겨졌다. 여러 지역에서는 통신이 끊겨 효율적인 조정이 어려웠다. 일본의 파일럿들은 첫 번째 공습에서 타격을 받은 여러 선박들이 여전히 불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USS 아리조나는 여전히 침몰한 상태였고 USS 오클라호마는 여전히 전복된 채 있었다. USS 메릴랜드와 USS 테네시 역시 피해를 입었지만 다른 선박들과 함께 배치되어 일부 보호를 받으며 떠 있었다. 일본의 지휘관들은 공중에서 세 번째 공습을 실행할 가능성을 평가했다. 그러나 그들은 미국 항공모함의 위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날 항구에 항공모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는 공격 결과에 있어 중요한 결점으로 간주되었고 항공모함은 가장 중요한 목표로 여겨졌다. 오전 10시 30분쯤 두 번째 공습을 마친 일본 항공기들이 퇴각을 시작했다. 그들은 대부분의 임무를 완료했으며 두 번째 공습의 항공기 손실은 첫 번째 공습보다 더 많았지만 일본의 고위 지휘부가 예상한 범위 내였다. 일본 함대에는 피해가 없었다. 항공모함으로 돌아온 후 파일럿들은 주요 목표들이 타격을 입었고 미국의 방어가 강화되었음을 보고했다. 일본의 작전 지휘부는 세 번째 공습을 명령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격을 계속하는 것은 불필요한 추가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함대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상에서 공격은 일시적으로 멈췄지만 그 효과는 오아후 전역에서 명백하게 나타났다. 해군기지, 공군기지, 그리고 군사시설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여러 지역에서 화재가 계속되고 있었다. 미국 군 당국은 통제 복구 작업과 초기 피해 보고서를 준비하며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두 번째 공습의 목표는 피해를 보강하고 미국이 즉각적인 방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 작전은 정확하게 수행되었으며 설정된 전술적 목표를 충족시켰다. 이후 일본의 군대는 철수하기 시작했으며 미국의 반응 규모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 채 작전을 종료했다. 폭격 이후의 인명피해와 물적 피해. 두 번째 일본 공습이 종료된 후 진주만에서의 피해 규모가 점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후 몇 시간 동안 미국의 군사 부대들은 피해 상황을 초기 집계하기 시작했다. 집계된 숫자는 보고서가 완료되고 시신이 회수되면서 점차적으로 조정되었다. 군인들의 사망자는 2,400명 이상에 달했으며 대부분은 해군에 속한 인원들이었고 그중 많은 수는 첫 번째 공습에서 타격을 입은 전함들에 집중되었다. 가장 많은 사망자를 기록한 선박은 USS 아리조나로 폭탄이 갑판을 뚫고 들어가면서 발생한 내부 폭발로 인해 1,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USS 오클라호마는 여러 발의 어뢰를 맞고 전복되어 4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다. 그 외에도 USS 웨스트 버지니아, USS 캘리포니아, USS 네바다, USS 메릴랜드, USS 테네시 및 기타 소형 선박들이 피해를 입었고 육지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했다. 특히 히칸필드, 휠러필드, 카너해의 공군 기지에서는 폭격이나 이후의 화재로 인해 많은 인원들이 피해를 입었다. 사망자 외에도 1,1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 많은 이들이 화상, 파편에 의한 상처 또는 2차 폭발에 의한 부상을 입었다. 군과 민간의 의료 부대들은 첫 며칠 동안 피로를 무릅쓰고 피해자들을 치료했다. 응급처치소는 경납고, 창고, 보호구역 등에서 임시로 설치되었다. 해군 함대의 물적 피해도 상당했다. 4대의 전함이 침몰했다. USS 아리조나, USS 오클라호마, USS 웨스트 버지니아, USS 캘리포니아. 나머지 4대의 전함은 다양한 정도로 피해를 입었지만 침몰하지는 않았다. USS 네바다는 항구를 떠나려 시도하던 중 타격을 받아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항구를 막지 않기 위해 좌초해야 했다. 순양함 중에서는 USS 헬레나와 USS 랠리도 피해를 입었다. 여러 대의 구축함과 보조선도 피해를 입거나 무용지물이 되었다. 총 20여 척
이상의 선박들이 공격을 받았으며 그중 일부는 심각한 구조적 손상을 입었다. 하와이의 미국 항공기들은 거의 200대가 피해를 입었다. 대부분은 이륙하기도 전에 지상에서 파괴되었다. 항공기들은 열린 공간에 배열되어 있어 일본의 폭격기들에 의해 쉽게 파괴되었다. 몇 대의 항공기만이 이륙할 수 있었고 그중 일부는 잠시 동안 일본의 전투기들과 교전했다. 지상 시설들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히칸필드에서는 여러 건물이 파괴되거나 피해를 입었으며 휠러필드와 해군 항공기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통신 시스템은 차단되었고 전력 공급은 화재와 폭발로 인해 영향을 받았다. 여러 연료 저장소가 파괴되어 이후 며칠 동안의 작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물적 피해는 군사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민간인 사상자도 발생했다. 일부 주거지 지역이 우발적으로 대공포격이나 2차 폭발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 정확한 숫자는 다르지만 여러 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많은 이들이 부상을 입었다. 미국 당국의 초기 대응은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었다. 첫 번째로는 침몰하거나 피해를 입은 배에서 생존자들을 구조하는 것이었으며 그 후에는 부상자들을 가능한 한 빨리 군병원으로 이송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화재 진압 작업도 시작되었고 특히 USS 아리조나, USS 캘리포니아 그리고 몇몇 육상 시설들이 집중적으로 처리되었다. 이후 며칠 동안 구조 작업이 계속되었다. USS 오클라호마에서는 다이버들이 며칠 동안 내부에 갇힌 해군들을 구조하려고 작업을 이어갔다. 일부의 신호는 선체 내부에서 들렸지만 많은 경우 구조 작업은 너무 늦어져 효과를 보지 못했다. 항구 인프라는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나 진입로는 영구적으로 막히지는 않았다. 이는 일정 부분 작전 능력을 유지하게 하고 본토에서의 지원이 도착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비행장 활주로는 대부분 빠르게 복구되었고 그로 인해 며칠 내로 항공 능력을 일부 회복할 수 있었다. 물류 측면에서 미국 해군은 중요한 전투함의 상당수 손실을 입었으며 이는 태평양에서의 초기 배치에 큰 변화를 초래했다. 진주만에서 항공모함이 공격을 받지 않은 덕분에 이들은 파괴를 면할 수 있었고 이는 이후 전략적 의미를 지녔다. 그러나 전함의 손실과 해군기지의 전반적인 피해는 미국의 군사 능력에 즉각적인 타격을 입혔다. 피해 목록은 며칠 후 워싱턴으로 전송된 보고서에 정리되었고 특별위원회에서 그 숫자가 검증되었다. 공격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진주만 기지는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지 않았다. 일부 유닛은 살아남았고 복구 작업은 즉시 시작되었다. 미국의 즉각적인 반응. 진주만 공격 후 첫 몇 시간 동안 미국의 군사 및 민간 당국은 사건의 규모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오아후 섬에서 지역 지휘는 일시적으로 혼란을 겪었지만 상대적으로 빠르게 복구되었다. 초기 우선사항은 추가 공격을 막고 부상자를 구조하며 대규모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었다. 태평양 함대 사령관인 허즈번드 키멜 제독과 하와이 방어를 책임진 월터숏 육군 대장 두 사람은 즉각적으로 사용 가능한 부대들을 재편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두 사람 모두 정보 부족으로 효과적인 방어를 준비할 수 없었고 12월 7일 아침에는 가능한 모든 자원을 가동하기 위해 협력했다. 항공기와 해상 순찰을 통해 새로운 공격의 징후를 탐지하려는 시도가 시작되었고 파괴되지 않은 항공기들은 재급 유화 수리가 이루어졌다. 기계공들과 조종사들은 고장난 항공기들을 수리하기 위해 일했다. 해안 감시자들이 배치되었고 섬의 여러 지점에서 영구적인 대공방어 시설을 구축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워싱턴에서는 공습이 현지 시간으로 전고 무렵에 확인되었고 진주만 기지에서 직접 온 보고서와 암호화된 외교통신을 통해 상황이 파악되었다. 프랭클린 델라노 루스벨트 대통령은 군사 및 정보 담당 보좌관들로부터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곧이어 그는 자신의 내각을 소집하여 상황을 평가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논의했다. 하와이 전역에서 비상사태가 선언되었고 태평양 연안에 추가 보안 조치가 취해졌다. 해군과 육군은 교대 부대를 동원하기 시작했으며 의료 인력, 공병, 물자 공급이 섬으로 급히 송환되었다. 동시에 정보부서는 공격 전에 모든 정보를 모으기 위해 작업을 시작했다.
암호화된 메시지 가로채기, 외교 보고서, 내부 메모들이 재검토되었으며 이 과정을 통해 고위 지휘부의 무책임한 행동이 있었는지 확인하려 했다. 며칠 후 의회는 사건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았으며 하와이 방어 책임자들의 증언을 수집하기 위한 특별 청문회가 조직되었다. 키멜 제독과 숏 대장은 그들의 중심적인 역할로 인해 특히 집중적인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은 며칠 후 더 광범위한 조사를 기다리며 직위에서 해임되었다. 전쟁부는 태평양으로 추가 부대를 송출하는 작업을 조정했다. 징집, 훈련 및 배치 과정이 가속화되었고 서부 해안의 주요 해군 기지들은 최고 경계 태세에 돌입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공격에 대비한 훈련이 진행되었으며 외교적으로는 미국 국무부가 일본과의 모든 관계를 중단했다. 일본 대사들이 소환되고 일본의 외교 공관들은 폐쇄되었다. 일본계 미국인에 대한 제한 조치가 시행되었으며 이에는 감시, 이동 제한, 그리고 나중에는 지정된 수용소로의 강제 수용이 포함되었다. 공격 직후 일본의 군사 움직임에 대한 보고가 아시아에서 이어졌다. 이번 공격은 진주만에 국한되지 않았으며 일본은 필리핀, 말레이시아, 괌, 홍콩 등을 동시에 공격하고 있었다. 이는 태평양 전역에서 군사 균형을 바꾸려는 대규모 작전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주요 군 지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전쟁 선포를 위한 첫 번째 초안을 작성했다. 육군과 해군의 고위 지휘부는 방역 계획과 부대 재편성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전쟁 산업의 상태가 점검되었으며 향후 몇 달간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언론에서는 공격이 공식 발표된 후 라디오와 신문을 통해 부분적으로 보도되었다. 새로운 보고서가 하와이에서 들어오면서 정보는 계속 업데이트되었고 국민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여러 도시에서 자발적인 집회가 열리며 군에 대한 지지가 표명되었고 주요 라디오 방송에서는 대통령과 다른 고위 관리들의 메시지가 방송되었다. 국민에게는 침착함을 요청하며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부문이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분노와 단결의 정서였다. 민간 방위 관련 기관들은 훈련, 대피 훈련 및 정보 캠페인 등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연방, 주, 지역 정부 간의 통신이 강화되었고 공격 후 몇 일 동안 취해진 조치들은 미국의 방어 태세 변화의 시작을 알렸다. 미국의 공식적인 전쟁 참전. 1941년 12월 8일 아침 일찍 프랭클린 델라노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 의회의 진주만 공격에 대한 일본에 대한 공식적인 전쟁 선포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의사당에 참석했다. 진주만 공격은 24시간 전에 발생했으며 그 피해 규모는 이미 입법자들과 여론에 의해 알려져 있었다. 의회 세션은 긴급히 소집되었고 하원과 상원은 합동 세션을 열었다. 회의장에는 상원의원, 하원의원, 판사, 내각 구성원, 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참석은 상황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간결하게 작성된 메시지를 읽었으며 이 메시지에서 그는 일본의 공격을 고의적이고 기습적이며 협력적인 공격이라고 묘사했다. 그는 진주만만이 아니라 필리핀, 괌, 웨이크섬 등 미국의 책임해 있는 다른 지역들도 공격받았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메시지에서 일본은 공습을 준비하는 동시에 워싱턴에 외교 사절을 보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루스벨트는 감정적인 표현이나 그래픽적인 묘사는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단호하고 직설적인 어조를 유지하며 이 사건이 전쟁 행위에 해당하며 미국은 즉시 반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의회에 대해 미국과 일본 제국 간의 전쟁 상태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며 그 효력을 공격이 시작된 시점으로 소급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의 연설이 끝난 후 입법자들은 공식적인 투표 절차를 시작했다. 하원에서의 결과는 438표 대 1표였고 상원에서는 만장일치로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유일한 반대표는 한 명의 여성 의원이던데 그녀는 공격을 비난했지만 개인적인 원칙으로 전쟁 자체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녀의 반대표는 결의안의 통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논란도 일지 않았다. 결의안이 채택된 후 의회는 결정을 행정부에 전달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즉시 서명하고 그 문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이로써 미국은 일본과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에 들어갔다. 전쟁 선포는 군 대체 병력 모집, 산업 생산 강화, 군사력 운영 능력 증대를 위한 행정 명령과 함께 발표되었다. 이 소식은 모든 통신 채널을 통해 확산되었다. 라디오 방송국들은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결의안을 읽어주었으며 신문들은 특별판을 발행하여 의회 절차의 세부 사항을 보도했다. 우편소, 철도역, 공공건물들은 동원이나 긴급 상황에 대비한 안내문을 게시했다. 동시에 군 부대들은 준비 명령을 받았다. 육군, 해군, 공군은 지휘 구조를 재편성하고 모든 전선에서 경계 태세를 강화했으며 훈련을 가속화했다. 태평양 지역으로 병력을 우선 배치하고 본토 방어를 위한 협조 방안을 마련하는 지침이 내려졌다. 미국의 대사관들에서는 결의안을 각국 정부에 전달하고 국제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유럽의 여러 동맹국들은 즉각적인 지지를 표명했으며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재무부는 일본계 미국인의 금융 자산을 동결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또한 은행 운영, 우편물 발송, 국제 통신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었으며 항구와 철도역, 중요한 지역들에서의 점검이 시작되었다. 전쟁 선포 후 몇 시간 동안 자원자들이 모집 사무소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여러 도시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군에 입대하기 위해 등록했다. 대학, 공장, 노동조합들은 정부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발표했으며 민간 방위 조직들도 활동을 강화했다. 12월 8일의 전쟁 선포는 미국의 제2차 세계대전 직접 참전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렸다. 그 시점부터 군사작전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었고 국가는 전 세계적인 규모의 충돌을 대비해 재편성되기 시작했다. 진주만 공격의 초기 전략적 결과. 진주만 공격과 미국의 공식적인 전쟁 선포 이후 미국과 일본 모두에게 즉각적인 전략적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941년 12월 7일 이후 몇 날이 지나면서 태평양에서의 상황은 급격하게 변화했다. 첫째, 미국은 태평양 함대의 상당 부분의 작전 능력을 상실했다. 여러 대의 피해를 입은 선박들은 이후 회복되거나 수리되었지만 첫 몇 주 동안 이들의 부재는 하와이 군도와 다른 섬 지역들의 방어에서 중요한 빈틈을 남겼다. 함대는 이동의 제한을 받았고 대규모 방역을 수행할 능력을 즉시 확보할 수 없었다. 미국의 항공모함들은 진주만 공격 당시 기지에 없었고 이후 이들이 해군 작전의 중심축으로 지정되었다. 군 당국은 해상에서의 공중작전 중심으로 전략을 재조정했으며 이는 자원의 사용과 승무원 훈련 방식을 새롭게 설계하는 결과를 낳았다. 전략적 차원에서 우선순위는 태평양의 섬들과 아시아로 향하는 보급 루트를 보호하는 것이었다. 해상 및 공중 순찰이 강화되었고 새로운 중간 기지들이 건설되었다. 또한 항공기, 탄약, 해군 유닛의 생산이 서부 해안의 조선소에서 가속화되었다. 전쟁부는 지휘부를 재편성하고 경험이 풍부한 장교들을 새로운 역할에 배치했다. 육군과 해군 간의 협력이 이루어졌으며 태평양에서의 통합 지휘가 강화되었다. 또한 향후 기습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보다 광범위한 정보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 외교적으로 미국의 전쟁 참전은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일본과 체결한 조약을 이행하며 12월 11일에 미국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다. 루스벨트 행정부는 같은 날 이들 국가에 대해서도 전쟁을 선포하며 대응했다. 이는 전 세계적 전쟁으로의 확장을 확실히 한 사건이었다. 일본 내에서는 초기의 진주만 공격의 성공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영토 확장을 위한 기회를 엿보았다. 진주만 공격 후 며칠 동안 일본군은 필리핀, 말레이시아, 홍콩, 네덜란드령 동인도에서 신속한 공격을 진행했다. 이들 공격은 동맹국들의 준비 부족을 이용한 것으로 일본의 확장 전략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목표는 미국이 반격을 준비하기 전에 광범위한 지배 지역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일본은 항공기 기지를 일시적으로 구축하고 중요한 항구를 점령하여 보급선을 확보했다. 그러나 진주만에서 미국 항공모함들이 부재하다는 점은 일본의 일부 장교들 사이에서 우려를 낳았다. 일본의 항공기들이 이들을 찾아내어 공격하지 못한 것은 전략적인 실수로 간주되었다.
이 문제는 일본 내부에서 처음 공격을 시작할 때 세 번째 공습을 실행하지 않은 것과 연결되었다. 미국 내에서는 공격 후 즉시 여론이 통합되었으며 정부와 군에 대한 지지의 표시로 자원자들이 몰려들었다. 모집사무소에는 기록적인 수치의 지원자가 몰렸고 민간 공장들은 군수 생산을 위한 전환을 시작했다. 의회는 군대, 해군, 공군의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을 긴급히 승인했으며 새로운 세금이 부과되고 전쟁 채권 발행과 국민들의 저축 캠페인이 장려되었다. 대학과 연구소들은 정부와 협력하여 기술적, 물류적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미국 군 당국은 장기적인 방역 작전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즉각적인 승리는 예상하지 않았고 태평양에서의 전진 기지를 설립하고 일본의 점령 지역을 회복하며 궁극적으로 일본 본토의 섬들에 도달하는 계획이 수립되었다. 일본계 미국인에 대해서는 제한 조치가 취해졌고 이는 곧 대규모 수용으로 이어졌다. 연방정부는 이들의 재산을 동결하고 이동을 제한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했다. 당시에는 일본계 미국인들이 사보타주를 일으킨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공격의 즉각적인 결과는 국제적으로도 나타났다. 여러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끊었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미국과 함께 전쟁을 선포했다. 이는 동맹국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전쟁의 다양한 전선들이 공통된 이익을 바탕으로 조정되도록 만들었다. 진주만 공격은 그 자체로도 큰 영향을 미쳤지만 전쟁의 구조적 변화를 불러온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때부터 태평양은 핵심적인 작전 지역이 되었고 미국은 방어적인 입장에서 지속적인 방역을 위한 전략으로 전환했다. 공격 후 며칠 동안의 결정들이 새로운 전쟁 단계의 시작을 알렸다. 진주만 공격은 그 자체로 고립된 사건이나 예상치 못한 일이 아니었다. 이는 태평양에서 상반된 이익을 가진 두 강대국 간의 수년간 축적된 긴장의 절정이었다. 일본은 외교적 대화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밀하게 계획된 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정했다. 두 차례에 걸친 군사적 실행은 그 즉각적인 목표를 달성했으며 미국의 해양 능력을 일시적으로 약화시켰다. 그 결과는 즉각적이었다. 미국은 그 다음 날 전쟁을 선포했고 다른 강대국들도 이어서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전쟁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새로운 전선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 태평양 전쟁은 총체적인 차원으로 발전했고 그로 인해 군사적, 정치적, 전략적 의미가 깊어졌다. 진주만 전투는 이러한 새로운 단계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되었다. 이 사건을 둘러싼 모든 요소들은 끊임없이 발전해왔으며 그 결과는 단 하루 만에 끝나지 않았지만 1941년 12월 7일 아침에 명확하게 시작되었다.